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 1847년 11월 15일 아일랜드 코크 카운티. 바람에 흔들리는 낡은 돌집 오두막. 지붕은 곳곳이 뜯겨나가 있고 벽은 흙과 돌로 대충 쌓여 있다. 이것이 아인의 오코넬의 집이었다. 방 안은 어둠에 잠겨 있다. 창문에는 유리가 없다. 겨울바람이 그대로 들어온다. 침대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볏짚을 모은 더미뿐이다. 그 위에 낡은 천들이 겹겹이 덮여 있다. 아인의 오코넬, 32살의 여인이 그 위에 앉아 있다. 손에는 6살 난 아들 시어머스의 손을 쥐고 있다. 아이는 움직이지 않는다. 숨을 쉬지 않는다. 시어머스는 새벽 3시경 아무 말도 남기지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났다. 굶주림으로 인한 열병, 기근열. 아일랜드 전역에서 이 병으로 죽어가는 아이들이 몇 명인지 아무도 세지 않는다.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다. 마을 의사도 신부도 더 이상 기록하지 않는다. 옆방에서는 남편 패디의 신음소리가 들린다. 그것도 이제 약해지고 있다. 그는 사흘 전부터 거의 반응이 없다. 방 한구석에서 8살 난 딘과 5살 난 뮤리엘이 움직이지 않고 누워 있다. 둘 다 눈만 크게 뜬 채로. 입은 반쯤 열려 있다. 그들은 아직 살아 있다. 하지만 움직일 기력이 없다. 며칠 더 견딜 수 있을지 아이네는 알 수 없다. 집안에 먹을 것은 없다. 벽을 긁어먹을 흙도 이미 다 먹었다. 나무 껍질도 모두 벗겨 먹었다. 아이네는 밖에 나가본다. 마을 전체가 죽음으로 변해 있다. 거리에는 움직일 수 없는 사람들이 누워 있다. 누군가 말한다. 저 사람 죽었어. 누군가 대답한다. 그럼 그냥 둬야지. 묻을 힘이 어디 있어. 마을 교회는 이미 포기했다. 시체가 너무 많아서 매장할 수 없다. 무덤들이 가득 찬 지 오래다. 최근의 시체들은 대충 땅에 던져지거나 계곡으로 굴려진다. 코크 카운티는 아일랜드의 일부일 뿐이다. 같은 상황이 더블린에서 일어나고 게레이에서 일어나고 돈더갈에서 일어나고 있다. 더 멀리 시골 오지의 작은 마을들에서는 아무도 세지 않는 죽음들이 계속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1847년 한 해 동안 아일랜드에서는 약 100만 명이 아사했다. 하지만 이것은 추정치일 뿐이다. 실제로는 더 많았을 수도 있다. 기록되지 않은 죽음들이 너무 많다. 그런데 그 순간 동시에 다른 곳에서는 다른 일이 벌어지고 있었다. 더블린 항구, 낡은 목재로 만든 부두들 사이로 큰 상선들이 정박해 있다. 인부들이 밀자루를 배에 실고 있다. 보리도 귀리도 실린다. 돼지고기, 소고기, 계란, 버터, 이 모든 것들이 배에 가득 실려서 영국으로 향한다. 선장은 말한다. 런던 가는 배, 모두 가득 싣고 떠나. 코크 항구도 마찬가지다. 매주 배들이 밀과 곡물을 싣고 출발한다. 게레이 항구도 그렇다. 리머릭 항구도 그렇다. 1847년 한 해 동안 아일랜드에서 영국으로 수출된 곡물의 양을 계산하면 그것으로 아일랜드의 모든 기근 피해자를 충분히 먹일 수 있었다. 넉넉하게도 남았다. 식량이 없어서 굶어 죽은 것이 아니었다. 이것은 천재지변의 비극이 아니었다. 이것은 경제학이 만든 비극이었다. 이것이 고전 경제학의 첫 번째 시험대였다. 그리고 그 시험에서 경제학은 인간을 포기했다. 170년이 지난 지금 2025년 대한민국은 그 같은 위기 앞에 서 있다. 식량 자급률 20% 이하, 필수 의료 붕괴, 개인 부채 GDP 90%, 자영업자 월 3,000명 폐업. 아일랜드 대기근과 정확히 같은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 이것이 아일랜드 대기근이
우리에게 남긴 유일한 경고다. 그리고 이 경고를 읽을 수 있는 시간은 많지 않다. 1776년 스코틀랜드 에든버러. 한 명의 철학자가 책을 완성했다. 책의 제목은 국부론. 아담 스미스. 그는 인류사상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이론을 제시했다. 개인이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때 보이지 않는 손이 작용하여 사회 전체의 부를 증진시킨다. 이 한 문장이 세상을 바꾸었다. 그 이전의 유럽 경제는 국가가 모든 것을 통제하는 중상주의 체제였다. 국가는 수출은 최대화하고 수입은 최소화하며 무역 수지를 흑자로 유지하는 것이 경제 정책의 목표였다. 스미스는 이를 깨뜨렸다. 정부의 간섭은 시장을 왜곡한다. 정부의 규제는 경제 발전을 방해한다. 시장을 자유롭게 놓아두면 개인의 자기 이익 추구가 자동으로 사회 전체의 최적 결과로 이어진다. 이것은 혁명적이었다. 스미스의 논리에 따르면 국가는 개입해야 할 것이 아니라 개입하지 말아야 했다. 개인의 경제적 자유가 보장되면 시장은 자동으로 작동한다.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지점에서 가격이 결정되고 그 가격이 모든 경제 주체들의 의사결정을 안내한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었다. 신의 개입 없이도 세상이 조화를 이루는 것처럼 국가의 개입 없이도 시장은 조화를 이룬다는 논리였다. 영국은 이 이론을 받아들였다. 그리고 산업혁명과 결합되면서 영국은 세계의 중심이 되었다. 영국의 제조업은 전 세계를 지배했다. 싼 비용으로 만든 면직물, 철제품, 기계들이 세계 시장을 잠식했다. 영국의 금융 자본은 세계에 흩어졌다. 런던의 시티는 세계 금융의 중심이 되었다. 영국의 해운업과 무역은 전 세계를 연결했다. 영국 선박들은 모든 대양을 누볐다. 스미스의 이론이 현실화되고 있었다. 시장의 논리는 작동했다. 완벽했다. 하지만 같은 시기, 같은 영국에서 또 다른 경제학자가 다른 예언을 내놓았다. 토머스 멜서스, 1766년생. 그의 책 인구론은 1798년 출판되었다. 멜서스의 주장은 스미스보다 훨씬 어두웠다. 인구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1, 2, 4, 8, 16, 32, 64. 하지만 식량은 산술급수적으로만 증가한다. 1, 2, 3, 4, 5, 6, 7. 인구가 식량보다 빠르게 증가하면 필연적으로 기근이 발생한다. 기근, 질병, 전쟁. 이런 것들이 인구를 자동으로 통제한다. 따라서 가난한 자들의 빈곤은 도덕적 문제가 아니라 자연적 법칙의 결과다. 여기서 핵심은 이것이었다. 가난한 자들을 구제하려는 노력은 자연의 법칙에 역행하는 것이며 장기적으로는 사회 전체에 해가 된다. 왜냐하면 구제를 받으면 더 많은 사람들이 아이를 낳게 되고 그것이 더 많은 인구 증가로 이어지고 결국 더 큰 기근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이 논리는 끔찍했지만 영국의 지배층에게는 완벽한 면죄부였다. 가난한 자들의 죽음은 도덕적 책임이 아니었다. 자연의 법칙이었다. 신의 계획이었다. 이 두 이론이 합쳐지면서 19세기 영국의 경제 정책이 결정되었다. 스미스의 자유시장 이론과 멜서스의 자연 도태 이론. 이것이 영국 정부의 의사결정을 지배했다. 특히 아일랜드에 대한 정책에서 더욱 그렇게 작동했다. 당시 아일랜드는 영국의 식민지였다. 1707년의 연합법 이후 영국에 병합되었다. 하지만 실제로는 식민지나 다름없었다. 아일랜드의 대부분의 농경지는 영국의 귀족들이 소유했다. 이들은 런던에 살면서 아일랜드의 농지에서 수익을 거둬들였다. 아일랜드의 토지 소유 구조는 극도로 불평등했다. 아일랜드 전체 토지의 약 80%를
영국인 지주들이 소유했다. 나머지 20%만 아일랜드인이 소유했다. 아일랜드의 농민들은 이 땅에서 작업하는 소작농이었다. 나쁜 조건의 소작농이었다. 그들이 재배해야 할 작물은 정해져 있었다. 밀, 보리, 귀리, 감자. 이 중 가장 좋은 곡물들은 모두 지주에게 납부해야 했다. 이것이 소작료였다. 정확하게는 농산물 몫이었다. 아일랜드 농민들이 먹을 수 있는 것은 남은 것뿐이었다. 그리고 남은 것도 충분하지 않았다. 지주는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작료를 점점 올렸다. 더 많은 곡물을 요구했다. 더 나은 곡물을 요구했다. 농민들은 더 많은 곡물을 지주에게 줘야 했다. 자신들이 먹을 것은 더 줄어들었다. 이런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아일랜드의 농민들은 점점 더 극심한 빈곤으로 빠져들었다. 1830년대 상황은 더 악화되었다. 영국 정부는 아일랜드를 개혁하기로 결정했다. 아일랜드는 발전되지 않은 지역이다. 시장 원리를 더 철저히 적용해야 한다. 정부는 소작료 올리기를 장려했다. 지주들은 소작료를 대폭 올렸다. 어떤 지역에서는 2배, 3배까지 올렸다. 동시에 많은 농민들을 개선이라는 명목으로 쫓아냈다. 수익성이 낮은 소작농들을 제거하고 대규모 농장으로 통합했다. 1840년 초반 아일랜드는 극심한 빈곤에 빠져 있었다. 수백만 명의 아일랜드 소작농들은 자신들이 재배할 수 있는 유일하게 충분한 음식에만 의존하게 되었다. 감자, SOLANUMTUBEROSUM. 가장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는 감자. 1인분의 열량에 필요한 감자는 하루에 약 6kg이었다. 아일랜드 인구 약 800만 명 중 약 300만 명이 감자에만 거의 전적으로 의존했다. 그들의 식단은 단순했다. 아침에 감자, 점심에 감자, 저녁에 감자, 간식도 감자. 이것이 아일랜드의 현실이었다. 이 구조는 스미스의 자유시장 이론과 멜서스의 인구론이 완벽하게 현실화된 세상이었다. 자유로운 시장 속에서 지주들은 자신의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소작료를 올렸다. 농민들은 생존하기 위해 감자에만 의존했다. 이것이 보이지 않는 손이 가져온 결과였다. 효율적이었다.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되고 있었다. 지주는 최대의 수익을 얻고 있었고 농민들은 최소의 생존을 하고 있었다. 시장이 원하는 대로 작동하고 있었다. 하지만 이 구조는 극도로 불안정했다. 단 하나의 요소가 실패하면 전체가 붕괴될 수 있었다. 그리고 1845년 그 요소가 실패했다. 1845년 봄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농부들이 감자밭의 이상을 발견했다. 감자의 잎이 검게 변하고 있었다. 뭔가 잘못됐다. 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는 아무도 알 수 없었다. 여름으로 갈수록 증상은 심해졌다. 감자의 줄기와 궤경이 썩어가기 시작했다. 미국의 감자 수확량이 급격히 떨어졌다. 하지만 미국은 큰 나라였다. 감자 외에도 다른 곡물들이 있었다. 옥수수, 밀, 쌀. 미국의 농업은 다양했다. 따라서 미국의 기아는 심각하지 않았다. 하지만 이 병은 전 세계로 퍼져나가고 있었다. 유럽으로 향했다. 캐나다로 그리고 영국으로 향했다. 1845년 가을 이 병은 아일랜드에 도착했다. 감자 역병. PHYTOPHTHORAINFESTANS. 학명은 이것이었다. 이것은 미생물학적으로는 번식 포자를 가진 낭균류였다. 포자는 공중을 떠다니며 전파된다. 감자의 잎에 착륙하면 식물 조직 사이로 침투한다. 거기서 번식하면서 감자 식물은 검게 썩어간다.
감자의 흙속 덩어리도 같은 운명을 맞는다. 물렁물렁하게 썩는다. 검은색으로 변한다. 한 필지에 감자밭이 감염되면 옆 필지로 전파된다. 비가 내리면 포자는 더 빠르게 퍼진다. 습한 환경에서는 몇 일 사이에 마을 전체의 감자밭이 감염될 수 있다. 1845년 가을 아일랜드의 감자밭들이 검게 변해갔다. 처음 며칠은 농민들이 무슨 일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병일까? 저주일까? 아일랜드의 지주들과 영국 신문들은 낙관적이었다. 아직도 30에서 40%의 감자는 건강하다. 큰 문제는 아닐 거야. 내년이면 괜찮아질 거야. 런던의 신문들은 다음과 같이 보도했다. 아일랜드의 감자 기근은 일시적 현상이다. 영국의 광대한 곡물 공급으로 인해 심각한 식량 부족은 없을 것이다. 1845년 겨울 아일랜드는 어려웠지만 완전한 기한은 아니었다. 남은 감자로 버틸 수 있었다. 그리고 밀, 보리 같은 다른 곡물들도 있었다. 다만 그것들은 대부분 지주에게 납부해야 하는 것들이었다. 1846년 봄, 농민들은 새로운 감자를 심기로 결심했다. 지난해 운이 안 좋았던 것일 거야. 올해는 다를 거야. 이것은 자신감이 아니라 절박함이었다. 다른 옵션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1846년 여름 재앙이 다시 닥쳤다. 감자 역병이 더 심해졌다. 이번에는 아일랜드 전역의 거의 모든 감자밭이 감염되었다. 1846년의 감자 수확량은 1845년 대비 약 90% 감소했다. 거의 남은 게 없었다. 통계로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었다. 1845년 아일랜드 감자 수확량 약 300만 톤, 약 40% 손실. 1846년 아일랜드 감자 수확량 약 40만 톤, 약 90% 손실. 1847년 아일랜드 감자 수확량 약 50만 톤, 약 95% 손실. 아일랜드 전역의 농민들이 절망에 빠졌다. 아이네 오코넬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다. 아이네는 29살이었다. 남편 패디는 33살이었다. 이들은 10년 전에 결혼했다. 아이들은 딩 8살, 뮤리엘 5살, 시어머스 3살. 나중에 또 한 명이 더 태어났는데 그 아이는 태어난 지 3개월 만에 죽었다. 패디는 아일랜드 일반적인 소작농이었다. 지주에게 바칠 밀과 보리를 재배해야 했다. 이것이 그의 의무였다. 하지만 감자가 없으면 그 일을 할 힘이 없었다. 그래도 패디는 밭에 나갔다. 허약한 몸으로 축 늘어진 팔로 아일랜드의 추운 비를 맞으며 일했다. 1846년 겨울 패디는 병에 걸렸다. 감기가 폐렴이 되었다. 의사를 부를 돈은 없었다. 마을의 의사도 돈을 받아야만 진료를 했다. 약국이 있었지만 약도 돈이 있어야 샀다. 패디는 집에서 계속 악화되었다. 아이네는 밤새 그의 옆에 앉아 있었다. 1846년 가을, 지주의 관리인이 마을에 와서 선언했다. 올해는 수확이 안 나왔으니까 내년 소작료를 올려야겠어. 예상 손실분을 미리 보전해야 하거든. 이것이 경제학의 논리였다. 공급 부족이면 가격을 올린다. 수요는 그대로인데 공급이 줄어들면 균형을 맞추기 위해 가격이 올라간다. 이것이 자유시장의 원리였다. 소작료가 올라가는 것이 시장 원리였다. 지주들은 이를 당연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아인의 가족에게 이것은 사형 선고였다. 이미 배고픈 상황에서 소작료가 올라갔다. 패디의 병은 더 심해졌다. 아이네는 절망했다. 겨울이 깊어갔다. 집 근처 들판에서 캐낼 수 있는 야생 감자를 찾아다녔다. 하지만 거의 없었다.
모든 가족들이 같은 짓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그나마 찾은 것들도 역병에 감염된 것들이었다. 아이네는 숲풀과 들풀을 뜯어 먹었다. 나무 껍질을 벗겨 먹었다. 그것도 빠르게 없어졌다. 다른 가족들도 같은 상황이었다. 마을 전체가 식량 찾기에 나섰다. 하지만 마을 전체가 굶주리고 있었다. 할 수 있는 게 없었다. 동시에 마을 근처 항구에서는 배들이 밀을 싣고 떠나가고 있었다. 코크 항구에서 매주 배들이 출발했다. 더블린 항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아이네는 알고 있었다.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었다. 밀이 있다. 버터가 있다. 고기가 있다. 하지만 그것들을 살 돈이 없었다. 시장에서 그 물품들의 가격은 올라갔다. 왜냐하면 공급이 줄었기 때문이었다. 가격이 올라가면 더 가난한 사람들은 살 수 없다. 이것이 자유시장의 작동이었다. 1847년이 시작될 때쯤 아일랜드 전역에서 죽음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감염병들이 유행하기 시작했다. 영양실조로 약해진 면역체계는 어떤 병이든 견디지 못했다. 장티푸스, 이질, 괴열병, 재발열, 기근열. 마을의 사람들이 하나둘 쓰러졌다. 아이네의 가족도 예외가 아니었다. 8살 난 딩이 먼저 병에 걸렸다. 그 다음 5살 난 뮤리엘이었다. 그리고 3살 난 시어머스였다. 패디도 계속 앓고 있었다. 아이네 자신도 몸이 흔들렸다. 집안에는 음식이 없었다. 지주는 소장료를 내놓으라고 했다. 하지만 패디는 일할 수 없었다. 아이네도 아이들도 약해서 일을 할 수 없었다. 1847년 3월 지주의 관리인은 아이네 가족을 집에서 내쫓으라고 명령했다. 자, 밖으로 나가. 빌려준 집인데 소장료 못 내면 나가야지. 이 시점에서 아일랜드 전역에서 수백만 명의 가족들이 같은 일을 겪고 있었다. 퇴거라고 불린 이 정책은 아일랜드 전역에서 대규모로 실시되었다. 지주들은 소장료를 못 내는 농민들을 모두 내쫓았다. 1847년 한 해 동안 약 50만 명이 퇴거당했다. 공식 통계다. 아이네 가족은 거리로 나앉았다. 모두 병들어 있었다. 아이들은 걸을 수 없었다. 아이네는 아이들을 업고 다른 마을로 향했다. 혹시 모를 구호를 찾아서. 하지만 모든 마을이 같았다. 죽음으로 가득 찬 마을들. 시신들이 매장되지 않은 채로 계곡에 버려지고 있었다. 구호도 없었다. 영국 정부는 일자리 제공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일을 하면 임금을 주겠다. 도로를 만드는 일을 하세요. 하지만 그 임금은 너무 낮았다. 하루에 쌀 몇 그릇 정도. 그리고 일은 너무 무거웠다. 돌을 옮기고 흙을 파고 도로를 닦는 일. 굶주린 사람이 무거운 도로 포장 일을 할 수 없었다. 많은 사람들이 공사 현장에서 쓰러졌다. 결국 일자리 제공 프로젝트는 실패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아이네 가족도 거리를 떠돌았다. 1847년 봄 7째 날. 시어머스가 죽었다. 런던. 웨스트민스터 궁전의 정부 회의실. 찰스 트레블리언. 영국의 재무차관이 의회에서 발언했다. 당시 영국 재무부의 최고 권력자는 트레블리언이었다. 그는 철저한 자유시장주의자였다. 그에게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은 신의 계획과 같았다. 그리고 멜서스의 인구론은 자연의 법칙이었다. 트레블리언은 의회에서 말했다. 아일랜드의 대기근은 비극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신의 섭리입니다. 아일랜드 사람들의 게으름이 초래한 결과입니다. 정부가 과도한 구호를 제공하면 시장의 가격이 왜곡됩니다. 저가 식량이 시장에 풀리면 밀과 보리를 재배하는 농민들의 수익성이 떨어집니다.
그러면 다음에 밀과 보리의 공급이 줄어듭니다. 결국 장기적으로는 더 큰 기아를 초래합니다. 이것이 그의 논리였다. 경제학적으로는 한 점의 흠도 없었다. 단기적 고통을 감수해야 장기적 번영이 가능하다. 시장에 개입하면 왜곡된다. 자유로운 시장 속에서만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된다. 이것이 당시 영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었다. 따라서 아일랜드에 대한 영국 정부의 정책은 이미 정해져 있었다. 추가 구호는 없었다. 대신 트레블리언은 다른 정책을 펼쳤다. 공사 사업을 통한 고용 창출, 아일랜드 전역에서 도로, 항구, 다리 건설 사업을 벌인다. 식량은 제공하지 않는다. 대신 일자리를 제공한다. 그들이 벌어서 사 먹게 한다. 이것이 트레블리언의 아이디어였다. 1847년 1월 트레블리언은 의회에서 또 다른 발언을 했다. 아일랜드의 현 상황은 경제 법칙이 작동하는 결과입니다. 자연도태. 이것이 아일랜드를 정화할 것입니다. 약한 자들은 죽을 것이고 강한 자들은 살아남을 것입니다. 이것이 진화의 법칙입니다. 트레블리언은 다윈의 진화론을 인용했다. 비록 다윈의 진화론은 아직 출판되지 않았지만 이미 지식인 사이에서는 퍼져 있었다. 의회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 의원들은 트레블리언의 주장에 박수를 쳤다. 경제 원리를 따르고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일부 의원들은 반대했다. 이것은 미친 짓입니다. 수백만의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다. 정부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의 목소리는 소수였다. 영국 사회의 지배적인 의견은 트레블리언과 같았다. 런던의 신문 타임즈는 다음과 같이 사설을 썼다. 아일랜드의 기근은 아일랜드의 문제다. 영국이 나서서 모든 것을 해줄 수는 없다. 이것은 아일랜드 사람들 자신이 해결해야 할 문제다. 런던의 다른 신문들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영국의 지배층은 아일랜드를 외면했다. 현실은 더욱 끔찍했다. 동시에 더블린, 코크, 게레이, 리머릭 항구에서는 계속 식량이 실려나갔다. 1847년 한 해 동안 아일랜드에서 영국과 유럽으로 수출된 식량의 양, 밀 약 1,400만 파운드, 보리 약 1,100만 파운드, 귀리 약 800만 파운드, 쌀 약 300만 파운드, 소고기, 돼지고기, 계란, 버터 약 1,500만 파운드, 총합 약 6,100만 파운드 이상의 식량. 이것은 어마어마한 양이었다. 통계로 환산하면 평균적인 성인이 하루에 약 1.5파운드의 식량 또는 그에 상응하는 영양가이 필요하다고 가정할 때 6,100만 파운드는 약 4천만 명을 일일 양식할 수 있는 양이었다. 아일랜드 전체 인구가 800만 명인데 4천만 명 분량의 식량이 수출되고 있었다. 충분했다. 넉넉하고도 남았다. 그런데도 아일랜드 사람들이 죽고 있었다. 왜? 단순한 이유였다. 그들에게 그 식량을 살 돈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시장의 논리가 완벽하게 작동하고 있었다. 수요는 있었다. 아일랜드 사람들의 극심한 배고픔. 하지만 구매력은 없었다. 따라서 시장은 그들을 외면했다. 대신 더 높은 가격을 쳐주는 영국의 소비자들에게 식량이 향했다. 이것이 자유시장의 작동 원리였다. 효율적이었다. 논리적이었다. 그리고 끔찍했다. 1847년 4월 아일랜드의 상황이 통제 불능이 되었다. 런던 신문들이 계속 아일랜드의 참상을 보도했다. 거리의 시체들, 아사한 아이들, 절규하는 어머니들, 더블린의 신문들도 같은 내용을 반복했다. 마을 전체가 텅 비어가고 있다. 매일 수백 명이 죽고 있다. 이것은 대학살이다.
언론의 압력이 계속되었다. 결국 일부 의회 의원들이 트레블리언에게 항의했다. 이대로는 안 된다. 구호를 제공해야 한다. 사람들이 죽고 있다. 하지만 트레블리언은 완고했다. 이것이 경제 법칙입니다. 위반할 수 없습니다. 결국 여론의 압력으로 트레블리언은 약간의 양보를 했다. 1847년 6월 아일랜드의 절박한 상황을 감안해서 일부 구호 식량을 제공하기로 했다. 하지만 그 양은 극히 미미했다. 아일랜드 전체 인구의 약 510% 정도만 구호 대상이 되었다. 나머지는 여전히 전적으로 시장에 의존해야 했다. 그리고 여전히 같은 시간에 같은 항구에서 식량이 계속 수출되고 있었다. 선박들이 떠나가고 있었다. 런던의 창고에 도착한 아일랜드 곡물들이 영국의 빵, 맥주, 쇠고기로 변환되고 있었다. 1847년 여름 상황은 다시 악화되었다. 전염병이 더 심해졌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죽었다. 아일랜드의 농촌 지역에서 특히 심했다. 더블린에서 멀리 떨어진 마을들에서는 아무도 세지 않는 죽음들이 계속되었다. 공식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죽음들. 의사도 신부도 관리자도 더 이상 기록하지 않기로 했다. 너무 많다. 기록할 수 없다. 트레블리언은 1847년 말 아일랜드를 방문했다. 그는 말했다. 아일랜드는 회복되고 있다. 경제 원리가 작동하고 있다. 시장이 자동으로 조정되고 있다. 그는 말하고 있었다. 어떤 의미에서는 맞는 말이었다. 시장이 조정되고 있었다. 약한 자들이 죽음으로써 시장이 조정되고 있었다.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면 극도의 빈곤과 죽음으로 수요가 줄어든다. 이것이 멜서스의 인구론이 작동하는 방식이었다. 기근, 질병, 전쟁이 인구를 통제한다. 1847년 아일랜드에서는 기근과 질병이 인구를 통제했다. 그리고 경제는 효율적으로 작동했다. 1847년 말 아일랜드의 상황이 어느 정도 진정되었다. 왜냐하면 더 이상 죽을 사람이 별로 남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100만 명이 죽었고 100만 명이 떠났다. 1847년 한 해 동안 아일랜드의 인구는 약 200만 명 감소했다. 아일랜드의 인구는 1845년 약 800만 명에서 1851년 약 600만 명으로 줄었다. 6년 동안 200만 명이 사라진 것이었다. 1847년 다음 해인 1848년도 마찬가지였다. 또 100만 명 가까이가 아사했고 100만 명 가까이가 이민을 떠났다. 1847년부터 1852년까지 약 6년간 아일랜드는 대규모 인구 감소를 겪었다. 총 약 250만 명이 죽었거나 떠났다. 일부 통계에서는 더 높이 평가한다. 더 이상 아일랜드에는 죽을 사람이 없을 정도로 인구가 줄었다. 감자 역병도 점점 약해졌다. 농민들이 다시 감자를 심기 시작했다. 1850년대에는 어느 정도 수확량이 회복되었다. 하지만 이미 아일랜드의 구조는 완전히 바뀌어 있었다. 대부분의 소작농들이 없어졌다. 그 자리에 대규모 목축 농장이 들어섰다. 소가 산처럼 몰려다녔다. 아일랜드는 영국의 목장이 되었다. 영국의 고기를 공급하는 지역이 되었다. 소수의 큰 지주들만 남았다. 아인의 오코넬은 어떻게 되었을까? 그녀는 살아남은 가족들과 함께 더블린으로 향했다. 1847년 가을, 그녀는 더블린의 항구에서 관선을 탔다. 관선, 관처럼 생긴 배. 아일랜드 이민선의 별명이었다. 배는 낡고 좁았다. 선창에는 수백 명의 사람들이 짐짝처럼 실렸다. 배는 뉴욕으로 향하는 6주간의 항해를 떠났다. 항해 중에 아이들이 병에 걸렸다. 배 안의 위생 상태는 형편없었다.
괴혈병, 장티푸스, 이질, 콜레라. 이 배에서 약 5명 중 1명은 죽어나갔다. 공식 통계에 따르면 약 20%의 사망률이었다. 실제로는 더 높았을 수 있다. 아이네의 막내 아이가 배 안에서 죽었다. 바다에 던져졌다. 아이네는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다. 흙도 없는 바다에 아이의 시신이 떨어졌다. 1847년 11월 배가 뉴욕에 도착했다. 아이네는 살아남았다. 얼굴은 주름살이 많고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녀는 32살이었지만 50살처럼 보였다. 그녀는 뉴욕의 슬럼에 정착했다.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사는 지역. 파이브 포인츠. 여기서 그녀는 세탁부로 일했다. 매일 밤새 옷들을 빨았다. 다른 가족들의 먼지와 냄새가 묻은 옷들. 그녀는 남은 아이들을 키웠다. 이 정보는 역사 기록에 남아있지 않다. 아이네 오코넬이라는 이름은 기록에 없다. 하지만 수백만의 아일랜드 이민자들 중 한 명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그녀의 경험은 수백만의 사람들이 겪은 경험과 같았을 것이다. 아일랜드에서 1847년부터 1852년까지 약 200만 명이 미국으로 이민을 떠났다. 대부분이 배 위에서 죽을 뻔했다. 그들은 오른쪽 상어들의 물림을 피했다. 대신 선내 감염병의 희생자가 되었다. 그들은 관선 탑승자 꼽힌 10회선저라고 불렸다. 관처럼 생긴 배에 타는 사람들. 많은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죽었다. 미국에 도착한 아일랜드 이민자들은 최하층 노동자가 되었다. 일자리는 아프리카 노예들도 거부할 정도로 위험하고 더러웠다. 뉴욕의 건설 현장에서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죽어갔다. 철도 건설 현장에서 아일랜드 이민자들이 죽어갔다. 하지만 그들은 살았다. 아일랜드에서 죽는 것보다는 나았다. 한편 아일랜드는 어떻게 되었을까? 1851년 아일랜드의 인구는 600만 명이 되어 있었다. 1845년에 800만 명에서 200만 명이 사라진 것이었다. 그 이후로도 계속 줄어들었다. 현재 아일랜드의 인구는 약 500만 명이다. 170년이 지나도 아일랜드의 인구는 회복되지 않았다. 아일랜드는 영구적으로 더 작아진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 공백은 영국의 경제적 이익으로 채워졌다. 영국은 아일랜드에서 더 많은 소를 사육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많은 곡물을 재배할 수 있게 되었다. 더 큰 이익을 얻을 수 있게 되었다. 시장이 기능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했다.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되었다. 멜서스의 인구론도 작동했다. 기근이 인구를 통제했다. 약한 자들은 죽거나 떠났다. 경제 법칙은 완벽하게 현실화되었다. 하지만 인간은 사라졌다. 아일랜드 문화는 훼손되었다. 아일랜드 언어는 사라져갔다. 영국의 지배층은 이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했다. 아일랜드가 효율화되었다. 시장이 작동했다. 경제 원리가 관철되었다. 이것이 당시의 평가였다. 1890년대에 아일랜드의 역사가들은 이 비극을 기록하기 시작했다. 아일랜드 대기근 1845만 1852, 100만 명 이상의 사망, 100만 명 이상의 이민. 아일랜드 역사상 최악의 비극. 하지만 영국의 기록은 달랐다. 일부 영국의 역사가들은 이를 자연재해라고 기록했다. 감자 역병은 천연두와 같은 자연재해다.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없었다. 이것이 공식 입장이었다. 그리고 트레블리어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는 여생을 정부 관료로 살았다. 그는 이 문제를 성공적으로 관리했다고 믿었다. 경제 원리를 관철했기 때문이었다. 그는 1886년 83살의 나이로 죽었다. 그의 장례식에는
영국의 고위 관료들과 정치가들이 참석했다. 그는 위대한 경제 정책가였다. 그는 어려운 시간에 원칙을 지켰다. 이것이 그에 대한 평가였다. 100만 명이 죽었다는 사실은 부차적이었다. 경제 원리가 지켜졌다는 것이 중요했다. 이것이 19세기 영국의 사고 체계였다. 그리고 이 비극은 마무리된 것일까? 아니었다. 1847년 아일랜드 대기근의 경험은 사라지지 않았다. 그것은 역사 속에 기록되었다. 그리고 그로부터 170년이 지난 지금 그 같은 상황이 다시 반복되고 있다. 2025년 한국. 우리는 같은 신호들을 보고 있다. 식량 자급률 20% 이하. 곡물 수입 의존도 99%. 필수 의료 붕괴. 자영업자 월 3,000명 폐업. 개인 부채 GDP 90%. 시장이 효율화되고 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작동하고 있다. 수익성이 없는 것들은 사라지고 있다. 소아과, 응급의학과, 지역병원, 수익성이 있는 것들만 남고 있다. 식량도 마찬가지다. 식량은 상품이 되었다. 돈이 없으면 먹을 수 없는 상품이 되었다. 우리는 19세기 아일랜드와 같은 구조를 만들었다. 다만 형태만 다를 뿐이다. 19세기 아일랜드는 지주 마이너스 소장농의 구조였다면 2025년 한국은 시장 마이너스 개인의 구조다. 시장이 지주 역할을 한다. 개인이 소장농 역할을 한다. 우리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는 손을 믿고 있다. 시장이 자동으로 조정될 거야. 개인이 부족하면 공급이 줄어들 거야. 그러면 가격이 올라가고 균형이 이루어질 거야. 이것이 우리의 신앙이다. 하지만 170년 전 아일랜드가 보여준 것은 균형은 죽음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었다. 약한 자들이 죽어 수요가 줄어들 때 균형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이것을 허용할 것인가? 아이네의 아들 시어머스처럼 우리 아이들도 죽어야 하는가? 이 질문이 역사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다. 2025년 10월 서울 강남역 지하철 상점가. 한때 번성했던 소매점들이 문을 닫고 있다. 임차료 인상으로 폐업합니다. 이 팻말은 이제 흔해졌다. 서울의 어느 거리에서든 볼 수 있다. 자영업자들이 떠나가고 있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만 남는다. 그들은 수익성이 있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의료 시스템도 변하고 있다. 소아과가 사라지고 있다. 지난 5년간 서울의 소아과 수는 30% 이상 감소했다. 왜? 수익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응급의학과도 마찬가지다. 지역 병원들도 사라지고 있다. 왜? 시골 지역은 수익성이 없기 때문이다. 시장이 작동하고 있다. 효율화되고 있다. 자원이 최적으로 배분되고 있다. 아담 스미스의 보이지 않는 손이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누가 죽고 있는가? 소아과가 사라진 지역의 아이들이다. 응급실이 사라진 지역의 노인들이다. 식량을 사지 못하는 극빈층이다. 자영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중년들이다. 이들은 통계에 잡히지 않는 죽음들이다. 의료 접근성 부족으로 사망하는 사람들, 영양실조로 고생하는 사람들. 이들은 아일랜드 대기근 당시의 아인의 오코넬과 같다. 시장이 그들을 버렸다. 경제 효율성 때문에 버렸다. 우리는 아일랜드 대기근의 교훈을 얻지 못했다. 170년이 지났는데 우리는 같은 실수를 하고 있다. 경제는 숫자가 아니다. 경제는 인간의 삶이다. 시장은 강하다. 하지만 시장만으로는 국민의 생존을 보장할 수 없다. 필수재는 상품이 아니다. 식량은 상품이 아니다. 의료는 상품이 아니다. 이것들은 국민의 생존이 걸린 것들이다. 국가는 시장을 넘어서는 책임이 있다. 바로 국민의 생존을 지키는 책임이다.
1847년 영국 정부는 이를 거부했다. 트레블리언은 경제 법칙을 이유로 아일랜드를 버렸다. 그 결과는 100만 명의 죽음이었다. 170년이 지났다.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할 수 있다. 아일랜드의 비극을 기억하고 있다면, 아인의 오코넬을 기억하고 있다면, 시어머스의 죽음을 기억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른 선택을 해야 한다. 시장에 모든 것을 맡길 수는 없다. 국가가 해야 할 역할이 있다. 식량 안보를 위한 정책, 필수 의료 시스템 구축, 자영업자 지원 정책, 개인 부채 문제 해결. 이것들은 개인의 책임이 아니다. 국가의 책임이다. 마찬가지로 개인도 선택할 수 있다. 투표하는 방식으로, 목소리를 내는 방식으로, 시민의식을 갖는 방식으로. 아일랜드의 비극은 피할 수 있었다. 170년 전 영국 정부가 다른 선택을 했다면 우리의 비극도 피할 수 있다. 지금이 그 시간이다. 아직은 늦지 않았다. 아인의 시대에는 선택의 여지가 거의 없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있다.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아일랜드의 길을 따를 것인가? 아니면 다른 길을 만들 것인가? 이것이 2025년 대한민국이 직면한 질문이다. 그리고 이 질문의 답은 우리 개개인이 결정해야 한다. 아인의 오코넬은 묻고 있다. 당신은 나처럼 될 것인가? 당신의 국가는 나의 국가처럼 당신을 버릴 것인가? 아니면 당신은 무언가를 할 것인가? 이것이 아일랜드 대기근이 170년 후에 우리에게 던지는 마지막 질문이다. 답은 당신의 선택에 달려 있다. 다음 회 에피소드 2 마르크스 경제학 공장의 불꽃을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감사합니다.